저는 가천대 길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정환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보듯이 교통사고의 환자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많이 환자분이 다치거나 하면 응급수술을 들어가고, 특히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닥터 헬기가 막 지나다니고 그 헬기가 사람을 싣고 와서 응급 환자를 수술실로 긴박하게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동을 해서 환자를 살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은 사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술이 아닌 시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시술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의학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 영상의학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엑스레이나 CT 또는 MRI, 판독을 주로 한다고 알고 계신 겁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판독이고, 이제 환자에게 어떤 병이나 그것의 진단명에 대해서 치료 방침이나 그것에 도와주기 위해서 임상과와 같이 일을 해서 정확한 판독을 해줘서 그 치료의 베이스가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저희가 이제 검진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실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도 주로 영상학과 의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머리부터 흉부, 신경두경부, 흉부, 복부, 비뇨생식기 파트, 근골격, 유방갑상선, 그리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인터벤션, 즉 중재시술을 하는 파트입니다. 저희는 물론 혈관에 대한 판독도 역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벤션, 이것을 한글 또는 한자로 풀이하면 중재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시술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혹시 시술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저는 보통 일을 하면은 오늘은 시술이 몇 개야, 어떤 시술을 몇 개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유튜브로 소통을 하면서 과연 이 시술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를 때는 네이버 지식이 내게 항상 저는 물어보기 때문에, 수술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피부 점막 기타 조직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아무튼 이렇게 개방수술, 무혈절 수술 등이 있다. 그 다음 어떤 결함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시술을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의술이나 최면술 따위의 술법을 배품 또는 그런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을 때 과연 이게 시술이란 무엇이지, 이런 의문증이 드는데, 병원에서 직접 저희가 하시는 일을 못 보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막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비욘디 의학 채널에서나 저희 인터벤션 선생님들이 나와서 다양한 시술들과 환자분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시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술이 어떻게 되는가, 인터벤션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이거는 저희 인터벤션 영상의학회에서 UCC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디콘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되게 알기 쉽게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잠깐 따왔습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의료용 바늘을 몸속으로 집어 넣어서 2-3mm 정도의 약간의 절개를 해서, 이게 지금 사람의 복부나 흉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치료하고자 하는 병변을 요 카테터를 통해 접근을 해서 요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시술에는 여러 가지 시술 앞으로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시술은 모두 다 몸 안에서 피부 절개를 약간 한 다음에 거기다 국소마취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치과에서 다들 마취 해보셨죠? 바늘로 찌르면은 그것에서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마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술할 부위에 마취를 하고 이런 카테터를 넣어서 몸 안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외과 수술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이제 최소 절개를 해서 부분 마취만 해서 타겟 병면만 치료를 한다. 이 개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이 중재적 시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비혈관적 시술이 있고 혈관계 시술이 있습니다. 비혈관계 시술에는 간, 그다음 담낭, 그리고 췌장, 그다음 이제 소장이나 대장 쪽, 그리고 비뇨생식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요건 간의 농양을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담즙이 배액이 안 될 때 이렇게 담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넣을 수가 있고요. 위장관 쪽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비혈관계였다면 이번에 혈관계 시술인데요. 혈관계 시술은 혈관 조영술과 동맥계 치료, 정맥계 치료로 나눠집니다. 다음과 같은 안지오 기계라 그러는데요. 이 기계를 통해서 환자가 여기 누워 있고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터벤션에서 두 가지 크게 있는 파트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분만 후 주로 출혈에 관한 객혈, 위장관 출혈, 종양 출혈, 그리고 암에 대한 색전술,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간암, 간세포암에 대한 화학 색전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많은 투석하시는 분들이 투석루를 만들고 팔이나 이런 데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 투석루에 대한 협착 폐쇄에 대한 넓혀주는 치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맥이나 정맥 쪽, 주로 다리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풍선학 장술을 하고 스텐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신부절묘 혈전증, 이것은 정맥에 대한 또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오늘 제가 자세히 이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외상 인터벤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교통사고든 어떤 외상에 대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저희가 이제 주로 외상외과, 그 다음 외상외과에 속해 있는 혈관외과, 흉부외과, 그리고 일반외과, 모든 외과를 다 통틀어서 저희는 한 팀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저희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또 이렇게 자세한 시술들이 있고요. 어떤가요? 정말 많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신경외과에서 하는 머리 위쪽에 이제 뇌혈관을 뚫는다거나 뇌혈관에 스텐트를 대는 시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셨겠지만 심장 쪽, 심장내과에서 하는 심장 스텐트 시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저희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파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동맥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식도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사람의 다리 쪽입니다. 허벅지 쪽이고요. 요 부분이 바로 사타구니 쪽인데 요 사타구니 쪽에서 대퇴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대퇴동맥을 의료용 바늘로 이렇게 저희가 초음파를 같이 보면서 정확하게 천자를 하게 되고요. 천자를 한 다음에 의료용 유도철사를 같이 넣고 그럼 이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혈관을 통해서 들어간 유도철사를 같이 따라서 카테터를 넣게 되고 요 카테터를 넣은 상태에서 동맥 안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지오 기계를 보게 되면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서 의료용 바늘을 넣은 거고요. 유도철사를 통해서 카테터를 넣은 다음에 조영제를 넣으면 몸 안에 혈관만 이렇게 이미지를 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일할 때 주로 하는 이런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인터벤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참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제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외상 환자에서도 특히 골반 외상 환자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골반 외상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그리고 이쪽 복부 아래쪽을 다치게 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다치거나 동맥이 다쳤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교통사고 환자, 오토바이나 자동차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다치게 되고 특히 또 흔한 게 이제 추락사고가 있을 때 3에서 9%의 빈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골반 손상만 동반을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장기 손상을 동반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간, 비장, 신장 등을 동반을 해서 복강 내 장기를 다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치료도 같이 처음에 고려를 해서 플랜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특히나 골반 외상이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광범위한 출혈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치명률이 높게 되는데요. 특히나 골반 외상에서 출혈로 위한 치명률은 35에서 54%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가 썸네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술이 아닌 시술 괜찮을까요? 였는데 제가 오늘 시술이 좀 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걸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외상외과랑 같이 한 팀이 돼서 수술과 시술을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저희가 시술을 좀 더 먼저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시켜드린 골반 외상은 시술을 주로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따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골반 내에는 혈관이 가지가지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미세한 혈관이 터졌을 때는 그거를 이제 수술방에서 열고 들어갔을 때 찾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외상외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미세한 혈관이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술을 좀 더 이렇게 먼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골반 외상에서 출혈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출혈이 왜 위험하냐? 동맥 손상은 5에서 20% 정도로 빈도가 적습니다. 대부분은 정맥이나 아니면은 해면골 골절로 인한 그런 골 출혈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런 출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혈을 하거나 이렇게 따라가면서 치료를 하면은 잘 먹게 되는데요. 근데 동맥 출혈일 때는 이게 좀 심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골반골이 열려 있을 때, 치골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좀 더 환자한테 심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요 골반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골반 영적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원래 요만하던 게 골반이 앞에가 벌어지면은 피가 점점 차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렇게 벌어진 상태면은 지금 여기 항아리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항아리가 딱 터지면서 피가 더 많이 새고 환자는 좀 더 치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요거는 약간 그 정형외과나 외상외과에 다른 전문적인 이런 분류인데요.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골반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어떻게 손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굳이 이제 저희가 CT를 찍어 봤을 때 그 출혈이 딱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이고요. 요 분류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치골이 좀 덜 벌어지고 이제 약간의 손상만 있는 경우 안정열 골절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봐도 딱 많이 벌어졌죠. 많이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아리가 벌어지면서 피가 샌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골절이다. 요거는 이제 환자가 좀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WSES 분류라는 것인데요. 이거 이제 골반 외상에서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그 플로우 차트를 딱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면은 이제 경증, 중등도, 심각한 이렇게 나눴는데요. 경증은 이제 주로 대증적인 치료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가 불편한 걸 없게 하는 그런 대증적 치료를 하게 되고 중등도부터는 이제 약간 복잡합니다. CT를 찍게 되고 거기에서 출혈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안지오 엠볼리제이션은 저희가 하는 색전술을 뜻하게 됩니다. 색전술 또는 수술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심각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잽싸게 할 수 있는 이런 처치가 있고요. 처치를 하고 나서 또 색전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 복잡한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주로 이제 안지오 엠볼리제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색전술이 외상 환자, 특히 골반 외상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표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골반 골절에서 어떤 표가 있고 환자의 안정도에 따라서 골반 골절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골반 골절을 알게 되면 대략적인 출혈 위치를 알게 되고 환자가 어느 정도로 더 피를 흘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알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환자의 임상적인 예후를 유추해서 치료 방침을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린 이유가 치료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는 거는 의사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환자를 살리겠다는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이고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른 지식을 쌓게 됩니다. 자, 이제 골반 손상에 대한 대략적인 걸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영상의학적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나 CT 같은 것을 판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벤션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시술을 주로 하지만 저희의 기본 업무는 판독을 하고 CT나 엑스레이를 또는 MRI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몸의 해부학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의학을 공부하면서 전공의를 거치고 이제 전임의를 거치고 임상교수를 거치고 지금 부교수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논문을 보고 사람의 해부에 대해서 보고 최신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정확한 거기에 대한 정보,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골반 손상의 유형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골반근존의 유형, 혈종의 위치, 혈관이 정확히 어디서 손상됐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학금 뚝배기 영희님이 질문을 주신 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랑 좀 부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촬영만 보통 3-40분 걸리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MRI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 물리 메커니즘 자체가 자기 공명을 이용해서 찍기 때문에 3-40분이 걸리게 되고요.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MRI는 절대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고 어떤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CT로 해결을 하고요. 그 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찍는 데는 그 1분 내외로 걸립니다. 가장 긴 CT도 아무리 길어도 5분이 넘지 않고요. 그래서 응급 환자인 만큼 저희가 빠르게 CT로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학교 접근을 해서 CT를 찍고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골반 손상이 수술적 치료로 어려운 이유가 그리고 저희한테 시술이 의뢰가 좀 더 많이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게 다 빨간색이 다 동맥들입니다. 이게 골반 뼈고요. 뼈 안에 동맥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미줄처럼 많고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게 찢어진지를 이거를 열고 정확히 하려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을 통해 들어가서 요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이 부분만 딱 치료를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술할 때 주로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골반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골절 부위에서 출혈이 많기 때문에 그 동맥을 딱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다음과 같이 어떤 동맥이 어떤 테리토리를 담당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골절이 있겠구나 해서 저희는 이제 CT를 보고 딱 어떤 혈관에서 출혈이 있겠구나까지 유추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응급 환자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따른 인터벤션 치료에 대한 증례들을 간단하게 몇 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표죠. 대퇴동맥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의료원 카테터를 넣은 다음에 이런 혈관에 대한 이미지만 얻습니다. 요 혈관을 요런 카테터를 요렇게 생긴 갈고리처럼 생겼죠. 갈고리처럼 생긴 거나 아니면 돼지꼬리처럼 생긴 요런 카테터를 통해서 특정한 출혈 부위를 요렇게 따라가서 요 부분에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피가 더 이상 안 나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요 그림이 지금 피가 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하고 났을 때 이 부분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략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이제 거기 이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저희가 증례를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교통사고 환자고요.
골반 엑스레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골반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골반 엑스레이에서는 아까 말한 여기가 치골인데요. 치골이 벌어진 정도도 없고 어느 정도 안정화돼 보입니다. 하지만 CT를 찍어봤더니 요게 하얀 게 피가 나는 건데요. 요 피가 나는 부위를 저희가 CT를 봤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도표에서 이 혈관은 어디에서 나겠구나.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어느 혈관에서 나겠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퇴동맥을 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양의 카테터로 딱 이렇게 그 부분을 딱 걸친 다음에 정확히 이제 그 부분 앞에까지 간 다음에 요 그림이 혈관의 앞에까지 간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혈관에서 요 부분을 정확하게 딱 치료를 하고 나오면 요 출혈은 더 이상 없게 되고 환자는 안정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교통사고 환자고요. 아까 환자랑 다르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골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피가 나겠구나 하고 환자에 대한 콜을 받고 나서 CT를 받습니다. 역시나 골절 부분에서 이렇게 현성출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현성출혈 부위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맥에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따라간 다음에 여기 출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치료를 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오토바이 사고였는데 많이 다쳤는데 CT상에서 정확히 피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이제 장골동맥인데 장골동맥이 요 혈종에 의해서 눌려 있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 환자를 딱 처음에 CT를 봤을 때 이게 혈종에 의해서 동맥이 막혔구나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역시나 이 동맥 색전술을 하러 이 카테터를 통해서 조형을 해보니까 요게 오른쪽 동맥이고요. 오른쪽 장골동맥이고 대퇴동맥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건데 왼쪽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이지 않는 혈관을 저희가 뚫어서 피가 나는 부위를 막고 요 부분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스텐트를 대서 왜 오른쪽처럼 왼쪽도 다시 혈류를 회복시켜 주는 치료를 하게 된 증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색전술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 웬만하면 끝까지 가서 그 부분만 막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가 정말로 혈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서 피나는 부위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골반 손상이 있는 부위를 찾는 데 시간을 쏟으면 환자가 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장골동맥 쪽을 이제 비선택적으로 해서 막게 됩니다. 비선택적으로 해서 막는데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 부분에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색전 물질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혈관을 막을 때 이런 젤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젤폼은 이렇게 썰어서 나오는 것과 저희가 썰어서 써야 되는 것과 이미 다 썰려서 나온 완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보통 4에서 6주면 녹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관을 막았다가 그것을 이제 재개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선택적으로 막을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젤폼이라는 물질을 많이 쓰게 되고요. 영구적으로 만을 막을 때는 이런 코일, 이거 돼지꼬리처럼 생겼죠? 이게 혈관에 들어가서 색전을 유발을 하고 그 혈관을 막게 되는 거고요. 이런 플러그 물질도 있고 아까 제가 혈관 막혔던 걸 재개통할 때처럼 하는 스텐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게 설명만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벤션 파트에서 하는 일과 이제 골반 외상 환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처음 질문부터 보면은 교통사고 응급실서 영상학부서 어떤 치료를 받나요? 라고 아카시아 C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 권역 외상센터에 대한 시스템을 약간 설명을 그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응급실에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은 응급실 선생님들이 보고 아니면은 그 전에 외상 환자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권역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상센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팀이 활성화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상외과에 속한 혈관외과, 흉부외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일반외과라든지 그 팀이 활성화가 되고 저희도 그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특별하게 혈관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는 게 더 이득일 것이라는 환자를 분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시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엔젤님께서 접촉사고 후 시간이 지나서도 몸이 계속 아프고 머리도 아픈 건 왜 그런 건가요?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상 큰 이상이 없을 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서 그때 디스크가 생기고 되게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나 검사상 큰 이상이 없을 때는 접촉사고 이게 오래 가는 이유는 거기에 관련된 근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답을 드리더라도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거는 참 원인을 찾기 힘들어서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양치기 소년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두가 안전운전하면서 교통신호 준수, 과속금지법, 안전운전할 수 있게 교육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갖는 민족이 되어야만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보니까 저도 약간 반성하게 되는데요. 저도 항상 와이프한테 혼나는 게 운전 습관이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빨리 다른 곳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혼나기 때문에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런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것이 저희 의사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초코송이 냠냠냠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를 발견한 사람이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네, 교통사고 환자가 있으면은 일단은 만약에 그 교통사고 현장이라면은 그 현장 쪽에 바로 다가가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쪽에 어느 정도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어느 정도 차량의 바운더리가 설치가 된다면 환자가 정말 안 좋은 상태에 있다면은 저희가 CPR, 보통 이제 심폐소생술을 요새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발생한 사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이제 119나 응급센터 쪽에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빨리 이송을 해서 조금이라도 다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러블리찌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출혈 부위를 찾으시면 어떻게 출혈을 막으시나요? 어떤 물질을 맞는지 아니면 시술로도 출혈 부위를 봉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출혈 부위를 찾으면은 저희가 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라는 것을 진입을 시키게 되고 그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라는 걸 또 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카테터 쉬스라는 게 들어가고요. 요 안에 카테터가 하나 또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마이크로 카테터가 겹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출혈이 있는 부위까지 끝까지 가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색전 물질로 맞게 되고요. 그리고 시술로 출혈 부위를 봉합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으셨는데 출혈 부위를 봉합한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막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어려우시네요. 왕방빵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일단 응급실을 먼저 찾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응급차를 먼저 부르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이동이 가능하다면 얼른 빨리 병원 알아본 후 이동하는 게 좋나요? 네, 좀 전에 제가 전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면은 직접 이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주변 분이 정말로 환자분이 심각해서 의식도 없으시고 출혈이 많다거나 이랬을 때는 주변 분이 보시고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응급센터 쪽에 연락을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라가라 확가천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응급 환자의 외상을 영상의학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랑 외과, 그러니까 임상과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임상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혈압이 저하되고 적절한 혈압을 높이려는 치료에도 그 혈압이 오르지 않고 환자 상태가 계속 나빠졌을 때 그런 환자들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CT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임상과에서는 계속 심각해져 간다.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의 판단을 접고 임상과에서 심각하다고 하면은 저희 무조건 치료에 동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의학과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임상과에서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 알맞는 치료를 해주는 것도 저희 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레드단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상의학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가 무엇인가요? 요거는 시술 의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간단한 치료로는 이제 폐나 복부에 물이 찼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배액을 할 수 있게 관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농양이 어느 부위든 생겼을 때 거기에 통해서 관을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치료를 해준다든가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몇몇 교수님이 아마 라이브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혈관을 많이 찌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주사 바늘을 많이 찔러서 혈관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혈관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맥의 주사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정맥로를 확보를 하는 게 상당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말초 정맥을 통해서 심장까지 카테터를 넣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중심정맥관을 잡기도 하고 가장 간단하고 많이 들어오는 시술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오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골반골절 심해서 출혈이 있을 때 고정하는 수술이 먼저인가요? 색전술이 우선인가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아까 그 WESES라는 그 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동시에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일단은 골반을 고정하는 그 펠빅 바인더라 그러는데요. 골반을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고정하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색전술을 할 때는 외상외과를 통해서 색전술에 대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의뢰를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저희 또 영상의학과 팀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상주를 하면서 당직실에서 24시간 있으면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또 영상의학 팀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을 먼저 하고 외과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색전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무자비한 갈비탕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 당하고 잠시 멀쩡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나중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게 일단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통증이 근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연 출혈 또는 거기에 대한 지연 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미세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관절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조금씩 지연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내가 아픈 부위가 다시 또 아프기 때문에 이제 내일쯤 비가 오겠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허리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좀 많이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통증이 막 심해지고 하면 내일쯤 비가 오겠다 하면 일기예보에서 비가 없어도 그냥 꼭 비가 오더라고요. 네, 사실 같고요.
자, 그린우드님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보통 접촉 교통사고가 많죠. 그런 경우에 최소 병원을 며칠 동안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병원을 찾으시는 것은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무조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몰랐던 것을 다시 아팠던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질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안정이 되실 때까지는 제한을 두지 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엔젤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CT, MRI에서 모든 부위에 다 조영제를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조영제 후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CT나 MRI는 어느 부위인가요? 제가 복부 CT 조영제를 사용해 봤는데 물을 많이 나는 걸 크게 강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니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지도 모르겠던데 중요한 건 좀 더 강조했으면 하겠더라고요. 네. CT나 MRI 모든 부위에서 다 저희가 이제 혈관을 밝게 해주려면은 조영제를 쓰게 됩니다. 조영제라는 거는 이제 정맥을 통해 들어가서 심장을 통해서 쫙 뿜어주면은 그게 이제 혈관 안에 마치 색칠을 하는 것처럼 밝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장기 쪽이 조영이 되면서 밝게 좀 더 CT나 MRI에서 보일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물을 많이 검사 후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조영제가 아무래도 배출이 되려면은 저희가 이제 신장 쪽에 돌 같은 게 있을 때 신장 결석이 생겼을 때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왜냐면은 돌이 배출이 돼야 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소변이 조영제가 신장으로 축적이 된다면은 그것을 물을 통해서 빠르게 소변으로 내려보내서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CT나 MRI 둘 중에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없고요. 부위에 따라 다른 건 아니고요. 조영제를 얼만큼 썼느냐에 따라서 물을 좀 더 드셔라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환자분 기준으로 물을 무조건 얼마 이상 마셔야지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조영제 자체가 사람 몸에 들어갔다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안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점점 갈수록 좀 더 읽기 어려운 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후지산, 내 책상은 휴지산. 네. 제가 참 발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카테터로 하는 시술은 원래 영상의학과에서 하나요? 카테터로 하는 시술, 그러니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만 하진 않습니다. 혈관외과에서도 하고요. 심장내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 신경외과에서 하고, 그리고 흉부외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군대에서 다 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에 따른 전문도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게 되고요. 머리 위쪽은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게 되고 심장 쪽은 심장내과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복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카테터로 먼저 하다가 바로 개복을 할 수 있는 혈관외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 흉부외과에서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고요. 특히 투석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들이 다 많이 하게 있고요. 저희 과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 다 팔, 다리 그리고 몸통 그쪽 모든 곳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스 숲속의 스미스 씨의 스미스 머신 수 10회. 잘 읽죠, 이제? 여러 개라니까 좀 이렇게 요령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방송 듣고 질문 하나 남겨보는데요. 요즘엔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도 많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에서 치료 받더라고요. 근데 침 맞고 교통사고 환자가 완치 판정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거 좀 민감한 질문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단은 한의학에 대해서 되게 모르고, 한의학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을 드렸다가는 또 이제 전국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의 거센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요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제가 이거 어차피 남아있나요, 피디님? 계속 질문이 남아있나요? 다시 보기로 남아있군요. 그럼 제가 한의사 친구가 사실 있거든요. 물어보고 나서 네, 질문에 대한 댓글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의학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잠깐만 저는 한 모금만 물을 마시고 질문을 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람의 살쾡이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고요. 조영제 없이 촬영할 수는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자, 조영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조영제라는 것은 혈관 안에 들어가서 몸을 장기들을 밝게 해준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좀 더 하얗게 마치 색깔을 입힌 것처럼 보이게 해준다는 검사고요. 조영제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출혈 기준으로 본다면 좀 더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출혈이 나고 있구나는 알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제라는 것은 몸을 좀 더 안에 장기들이나 혈관들을 밝게 해줘서 거기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알아서 출혈 부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조영제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된다고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저는 지금 아이디 분이 왜 저를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왜 배만 나와? 갑자기 찔렸는데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뚱뚱한 사람과 안 뚱뚱한 사람 중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이게 어느 쪽에 있는 장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사고가 얼만큼 크게 났나? 그에 대한 외부에 받는 충격이 어느 부분에 있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뚱뚱하신 분이라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충격은 지방이 완화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크게 나게 되면은 그 지방이랑 상관없이 그 복싱 같은 걸 할 때 이제 카운터 펀치를 딱 한다 그러죠. 카운터 펀치 기전으로 카운터 펀치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복싱 선수가 이기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몸의 이쪽 부분에 옆구리를 충격을 받는다면 그 충격이 이쪽까지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이 손상을 같이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과 안 뚱뚱한 사람은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아카시아 씨님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영상의학부 CT MRI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알았는데 외과적 중요한 시술을 하신다니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린 내용에서 영상의학과에도 수많은 이런 파트가 있고 저희 판독 파트가 주로 있고 시술을 하는 파트도 있어서 시술에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외상 환자에서도 저희 팀이 영상의학과 인터벤션 팀이 같이 참여를 해서 환자분에게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달이 되었다면 저는 오늘 참 마음속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더 있네요, 질문이. 자, 엔젤님이 또 질문을 주셨고요. 제 동생이 공포증이 있어. CT MRI 기계 속에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 보니까 그 폐쇄공포증이시겠죠? 공포증이 있어서 CT MRI 기계 속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 디아제팜 2분의 1. 디아제팜이라는 것은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 주사가 되겠고요. 바로 찍었는데 대학병원에선 이 주사를 수액에 믹스해서 달고 찍었는데 결국엔 공포증으로 못 찍었거든요. 주사 원액을 혈관으로 바로 맞으면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저희가 혈관 원액으로 주사를 할 때는 그것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위해서 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저 디아제팜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수면 유도제가 주로 수면제, 그러니까 환자를 이제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물질이 되겠는데요. 주사 원액을 혈관으로 바로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사 원액으로 넣는 거다 그래서 믹스를 하는 용량 그대로 넣거나 주어진 용량, 저희가 계산하는 용량이 있고 안전한 용량이 그 승인을 받은 용량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용량만 잘 지킨다면 좀 더 효과가 빠르게 하려면 혈관으로 맞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소근소근님의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아주 미세한 접촉사고로도 목을 먼저 잡고 나서 뒹그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미세한 접촉사고로도 목 잡고 쓰러질 정도의 통증을 받을 수가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네. 주로 보면은 목을 잡고 나온다는 것은 난 이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누워서 쉴 거야. 이런 의도가 먼저이겠죠.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 미세한 접촉사고가 있더라도 운전 습관이나 만약에 안전벨트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미세하게 딱 놨더라도 본인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게 된다면 목쪽이 크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출혈이나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카시아 신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해 주셔서 여러 번 검사할 때 조영제를 많이 하게 될 건데 물을 많이 마신 부작용을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CT나 MRI 검사할 때는 물을 마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복을 유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공복을 왜 유지를 해야 된다면 하면은 CT나 MRI 부작용이 있을 때 조영제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면은 뭐 발적이 일어난다거나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부종이 올 수 있게 됩니다. 부종이 오게 된다면 기도가 부을 수 있겠죠. 온몸이 다 붓고 기도까지 부을 수 있는데 그 호흡곤란으로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을 공복, 즉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이런 말이 병원에서 할 때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가 그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전처치하는 약물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보통 조영제 부작용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병원의 차트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나서 이번엔 부작용이 있으니까 전처치를 해야 된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델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설량 CT를 찍을 수 있는 부위는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흉부 일반 CT는 2주 연속 찍은 방사선 피폭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는 한 달에 몇 번까지 피폭에 안전한가요? 예, 제가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 때는 딱 정확한 수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설량 CT는 일단은 주로 흉부 쪽에서 많이 찍게 되고 저설량 CT는 모든 부분에서 다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병원 교수님과 하는 연구나 연구 논문에서 저설량 CT를 다양한 부분에 대조를 했을 때 그게 진단이나 치료에 영향을 안 줄 것이냐. 저설량 CT가 문제가 되는 점은 거기에 따른 해상도가 아무래도 저설량으로 찍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 떨어지는 부분은 다양한 CT나 MRI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좀 더 환자분한테 피폭을 적게 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찍을 수 있는 부위는 어느 부분이든 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저설량으로는 찍지 않게 되고요. 흉부 일반 CT는 2주 연속 찍으면 방사선 피폭량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관으로 그 방사선 안전협회라든지 진흥협회 그리고 원자력 안정재단 다양한 이제 방사선을 다루는 데서 기준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량을 1년 동안 5 정도를 초과하지 말아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 CT를 2주 연속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 피폭 1년간 받는 기준량에 정말로 한참 못 미칩니다. 세발의 피라는 표현을 제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내내 찍는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희가 또 그런 걸 고려해서 찍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피포솔량이 더 적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 찍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다 찍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영상의학과 중에서도 판독이 아닌 시술을 하는 저희 인터벤션 파트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시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인터벤션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을 하겠고요.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저희 또 인터벤션 파트가 외상에서 어떤 롤을 맡고 있느냐, 그런 거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외상센터에서도 영상의학과 의사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